서울 북쪽에 상계동에서 왔습니다. 네, 상계동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가난한 동네로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뭐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또 뭐 교육 특구 비슷하게 막 이렇게 또 한쪽으로 좀 되면서 네, 그 학군 중심으로 또 많이 또 집이 오르기도 한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집이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네, 그런 뜻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런 모임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집 걱정 없는 세상 말고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네, 그러시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돈이 좀 걱정 없으면 저도 좀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활동을 또 좀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주거복지센터가 최근까지만 해도 한 10곳 정도 서울시 산하에 있었습니다. 박은순 시장 원래 공약이었는데 모든 구에 하나씩 근데 그 공약이 10개만 되다가 이번 선거 직전에 모두 다 되었더라고요. 역시 선거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모든 지역에 주거복지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소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그리고 서민들의 삶에서 민중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거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로 복지관이나 자활센터나 시민단체에 가서 강의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따로 강의하고 임대차 보호법 따로 하고 또는 이제 금융주거정보에 대해서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거나 시리즈로 쭉 이렇게 셋, 넷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거복지학교 해가지고 한 4강좌를 매주 한 번씩 한다거나 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은 네, 좀 제목이 약간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네,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거주법 만들어라 해서 이제 국회 앞에서 또는 뭐 전철 입구나 이런 곳에서 네, 이런 1인식을 때로 좀 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는 데가 있고요. 제가 보니까 2년마다 이사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사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이사 가자마자 이 다음에는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이런 그 걱정에 잠을 못 자는 어떤 주부 여성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세입자는 이렇게 짧게 평균적으로 사는데 독일 세입자는 평균 13년 가까이 사는데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계속거주법을 만들어라. 구체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걸로 될 수도 있는데 네,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2년마다 이사가라 올려라 막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사비도 많이 나가고요. 갑자기 많이 뛰었네요. 네. 세입자 보호를 여기서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지 강요 못한다는 게 독일 민법 573조에 있고요. 차임의 인상을 목적으로 해지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 두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해지하지 못한다 하는 게 일본 차지차가법 28조의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이곳저곳에 백년 가게가 많은 게 바로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이 법에서 명문화해놨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절대 못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오래 정주할 수 있는 것이죠. 상가나 또는 주택이나. 일본의 경우는 용산 참사가 원천적으로 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거주가 보장이 되고 계속 영업권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뭐 중간에 나가라 올려라 뭐 궁중족발 같은 사태가 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죠. 일본은 차지 차가법 이 법 하나로 상가도 다루고 토지도 다루고 또 건물도 다룹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 뭐 조항만 일부를 수입해 왔는데 2년 만에 이사 가게 만드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임대인이 그냥 2년 계약 기간 끝났으면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된다라고 굉장히 막 선심 쓰는 것 같은 조항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임대인이 2년 지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임대차 보호법 6조에 의해서 이제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없고 불문입니다. 그냥 임대인이 기분 나빠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요. 핑계대고 뭐 되게 나가라고 그러죠. 조카가 들어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그래요. 잘 안 보이시는 제가 또 잠깐 피하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50%를 올려준 당사자거든요. 전세 가격을. 그런데 갑자기 50%를 올려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자세히 말하면 더 서러움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들고 온천지 다니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쫓겨날 뻔했는데 간신히 붙어있게 됐다. 그나마 법을 알아서. 저는 상계 뉴타운이라고 하는 데에 살고 있는데, 뉴타운 지역은 지정되고 나면 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한 10년, 우리 지역은 지금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 아직은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 할까 일종의 재개발되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가옥주들도 불안해하세요. 반대하는 분들, 나 여기 계속 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나가라고 이제 사실상 하거나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집이 대부분 멀쩡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구역은 빌라식으로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뭐 거의 다 멀쩡한데 12년이 지났음에도 멀쩡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거권 개념에서 꼭 세입자뿐만 아니라 뉴타운이나 재개발할 때는 가옥주들도 내가 계속 여기서 살고 싶은데 나는 여기가 정든 곳이고 내 고향 같은 곳인데 내가 어디를 가냐. 이제 그리고 또 가격을 아주 후려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분들은 재산을 강탈해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경우도 그렇고 재개발하지 않고 평상시 같은 경우도 뭐 평균 1년에 인상되는 거는 뭐 3%인데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30%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불안하죠. 그죠? 얼마를 올려줘야 될지. 어떤 분이 이제 2년 지나면 한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고 3천만 원을 준비해놨는데 1억을 올려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 대출하면 되시잖아요. 요새 이자도 싼데 그러더라는 거죠. 남의 말이라고 이제 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상한을 정하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공정임대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는 연관되긴 하는데 또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금 상한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 등록금 상한제가 있어서 등록금 폭등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쯤에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상한제 내용은 3년 동안의 물가 평균 곱하기 1.5 이상 못 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등 불가죠.
그리고 정부가 컨트롤을 좀 해요. 뭐 포항공대에서 1% 올린다고 하니까 너 왜 올리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주거비가 인상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버려 둔다는 거죠. 우유값 200원은 통제하면서 전세값 2천이나 2억은 올라든가 말든가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럼 세입자 계속 유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입자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니네 이제 국회 앞에서 한마디 하는 거죠. 세입자 변화 없으냐? 인구가 3천만 명에 이른다. 전월세 폭등의 고통,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부분 자산가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인들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임대인들이 많죠. 세입자 친구들이 많지 않죠. 국회의원 중에 세입자 친구가 좀 많이 있다면 좀 다를 거예요. 네. 자, 넘어갑니다. 저 상한제를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여기 보면 노무현 정부 말기점인데 이때는 보면 43% 그러니까 어떤 집 가격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43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15년 그리고 더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73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100원에. 그러니까 전세가가 73원, 70원 이렇게 한다는 건 30원만 임대인의 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집의 재산으로 보더라도 70%가 세입자 몫인 거예요. 30%만. 근데 이 70%만 있느냐? 85%, 90%, 심지어 100%인 그 전세가율. 인 지역도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80%가 늘 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성북구에서 주거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런 말은 못 들었어요. 네,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세입자들은 내가 못났으면 내가 이사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세입자들도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집을 사야 돼. 어떻게든지 사야 돼 이러는데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좌절을 하고 있는 거죠. 살 수도 없고 이거 대출해서도 힘들고 지금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제가 속해 있는 데서 책을 하나 냈는데요. 오늘처럼 강연한 것을 이 출판사에서 와서 막 기록해가지고 이 책을 냈는데 저는 이제 5저자 중에 한 명인데 직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20여 페이지를 제가 썼습니다. 지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어떠세요? 이 그림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누가 그렸죠? 네, 김홍국. 네, 어떻습니까? 이 보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활기차고요. 또요? 느긋해 보이는 것 같은데. 느긋해 보이죠. 즐겁고요. 즐겁죠. 네? 즐거워 보이죠. 네. 이 사진이 지금 저기 인물 전체가 지금 안 보여서 그렇긴 한데요. 네.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하는 표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참 풍요로운 느낌도 좀 들고요. 그죠? 네, 활기도 차고 어떻습니까? 요렇게 그림을 바꾸면 네,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네, 지주 소작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은 뭐 양반인지 마름인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보통 말로 좀 약간 해롱해롱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막걸리 병도 다 있고. 근데 이제 해석하기로 이 사람의 표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빚이 많다는 거죠. 이거 소출해도 다 줘야 될 상황일 것 같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대체로는 좀 즐거워하는데, 네, 기분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 지주인지 마름인지 저 양반을 빼고 나면 참 풍요롭고 이런 것 같은데 일로 딱 오면 네,
이 소출에서 옛날은 7.3제고 또는 6.4제 이렇게 했었죠. 그죠? 1제 때 7.3제까지 보통 많이 도입되어 있었죠.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6.4제로 바꾸자 뭐 이러거나 40%만 내는 걸로 바꾸자 이런 운동을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대개 그렇게 운동한 사람들이 뭐 조선공산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20년대.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교과서에서 다 빠졌습니다. 네, 어쨌거나 넘어가 보고요. 이제 이 코끼리의 이 모습을 이 하나 이제 작가분의 승낙을 얻지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드립니다. 근데 전 일단 사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끼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처지 같다. 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는 자그마한 말뚝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내놓으면 일생 동안 이 줄의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이 세서 저까지 거 뽑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 뽑고 주인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범위 내에서 사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 민중들 또는 세입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누군가가 틀 지어준, 누군가가 정해준 생각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주거 문제 역시 그런 거 아닌가. 세입자이거나 아니면 주거 당사자이면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물론 그동안의 교육이나 이런 게 일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주거권을 주장을 하면 오히려 좀 그게 뭐 가능하긴 해? 그거는 뭐 비현실적이야? 뭐 이런다든지 다른 오히려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한 입장에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바로 이 코끼리처럼 코끼리는 사실은 좀 또 할 말이 따로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해석하기 여기는 1970년대 초에 71년도에 이 신문에 크게 난 사건입니다. 무어가 철거반은 4명을 피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20대 범인이 도주했다 이러는데요. 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깁니다만 광주, 전남 광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로 잠깐 와보겠습니다. 그 20대 청년이 이름이 박흥숙입니다. 그런데 이 철거 반원들이 와가지고 오손도손 사는 달동네에 와서 이 전부 세간살이를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집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분이 막 돌봐주고 또 신경 써주는 어르신들 집은 제발 불태우지 말라고 막 싹싹 빌었는데 이 불을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이 살던 집에 다락의 방이 조그만 거 있었는데 거기에 어머님이 오늘 조금씩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모은 20만 원이 또 있었대요. 근데 이 불을 여기다 내버리니까 다 잿더미로 변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집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범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청년이 이 멧돼지 같은 거 오는 거에 대비해서 사제총을 좀 만들어 갖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빵 한 방 이렇게 쏘는 막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막 손을 들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묶는 과정은 그렇게 해서 묶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묶인 사람들이 이게 가짜 총이네 이제 이걸 또 좀 알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 4명을 이제 살해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무등산 타잔이라고 완전 개념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상한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영화도 나오게 된 그런 큰 70년대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 상태에서 백성들, 국민들, 민중들이 살았는가 보여주는 거지. 이것은 1971년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일까요? 여기가 광주 대단지, 지금 성남입니다. 여기에다가 청계천에 사는 분들이나 이분들을 강제철거해서 전부 막 이주시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수도도 안 돼 있고 전기도 안 돼 있고 뭐 인프라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공간만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그냥 살으라고 하니까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뭐 완전히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냥 수용했다는 의미에서 이 개돼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이 데모를 하는 이런 광경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 뒤는 이제 그때 서울시장이 약간 그래도 트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좀 이제 되긴 됐지만 70년대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민중들은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청계천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자, 여기는 이제 밑에는 뚝이고요. 여기 집들 있고 이게 판자촌이죠. 근데 참 맑고 밝게. 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상계동 올림픽. 그러니까 상계동, 제가 사는 그 상계동 지역에 이 광경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때려 부시면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88 올림픽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이 돼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기사가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던데요. 근데 이전에 브라질 그 올림픽 있어요. 그 브라질 올림픽이 아니라 그게 뭐지? 월드컵 때에 적어도 45명이 사망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을 파괴했어요. 브라질이. 그 월드컵 경기장 만들고 또 그 경기를 치른다고 해서. 근데 이때 88 올림픽 하겠다고 다 내줬는데 청계천에서 내쫓긴 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이분들을 다시 이렇게 내주는 거지. 보기 흉하다는 게 주 이유. 저희 친척도 여기에 173번지에 두 분이 사셔서 제가 이걸 뭐 자주 가봤는데요. 굉장히 좁게 막 옆으로 가야 될 정도의 통로가 있는 집인데 이분들이 그때 걸어놓은 그 표어라고 할까? 이거는 가난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내버려둬라. 우리 그 요대로 살게 내버려두라. 이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산참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컷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 주거 역사를 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박정희에 대해서 막 신화화하고 있지만 70년대, 60년대에 주거 대책을 전혀 내지를 않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국민들에게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정도로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이 주거 문제만큼 확실하게 하고 부정부패만큼은 확실하게 뿌리 뽑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둘 다 하지 않습니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야 겨우 이제 영구 임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전에도 흉내는 약간 냈습니다. 하지만 공급된 게 없고 강남 개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지요. 예. 그래서 그냥 경제 성장 만능으로 막 부동산 막 투기 강풍을 불게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축적하는 어떤 과정 그 사이에서 민중들은 이렇게 희생당하는 아무 대책도 없이 막 이렇게 한국의 주거 현실을 보면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리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러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쓴 겁니다. 공정임대 제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물가 플러스 1% 이런 제도가 그 카나다의 어떤 주에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50% 올려줬는데 저 동생이 용인에 그때 살고 있었는데 30-40% 올려준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30-40% 또 올려달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도 그냥 빚 좀 지고 집을 샀는데 사고 나니까 올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산 사람은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올랐으면 좋겠대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은행빚도 어떻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다. 우리는 100 중에 5%, 프랑스 17%, 영국도 17%, 네덜란드 33%. 아까 제가 싱가포르 말씀드렸죠. 공공주택을
공급받고 사는 나라. 지하 옥탑 막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 지하 거주가 없어요. 예, 뭐 금지가 아니라 없어요. 없고 캐나다에서는 요새 이게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지하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이주민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하에 사는 사람이 이제 어쩌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하 거주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지하에 살고 싶은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에 사는 분들은 공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는 원래 이 지하가 방공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방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지하에 그냥 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거 대책을 안 세우고 공공주택을 보급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냐면 국가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70년대 뭐 어쩔 수가 있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인구는 막 올라오지,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예,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되죠. 국민에게 주거 대책을 세우는 게 존재 이유인데, 근데 국가의 그 책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뭐 이촌향도 때문이다 이런 식의 분석,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럼 원인을 끊임없이 끝없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방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원인을 파악 못하는데 처방이 가능하지 않겠죠. 주거급여 너무 적습니다. 주거수당하고 언개피 바람이 구분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재개발할 때 세입자 대책이 미약합니다. 제가 지금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세입자 중에 한 15% 정도만 이주 대책을 세워주고 나머지 85%는 이주 대책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강제철거 자행을 하죠. 주거인권 침해하는데 경찰도 인권이 뭐 다 묵묵부답이죠. 이번에 제가 장이동 그 뉴타운 지역에 이렇게 가봤었는데 뭐 인권위에 제가 진정도 하고 그분들도 진정도 했어요. 이제 그런데 뭐 그냥 인권위가 뭐 이거는 뭐 사적 영역이다 막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뭐 개입을 이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주거 현실인데 이거는 이제 개혁되고 변혁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요거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야 상관없죠. 네. 집이 700채 있는 사람이 그때 통계에도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 채는 잘 살고 나머지 임대 내놓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 속에서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도 이제 대안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공임대주택이 주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주거권과 주거에 대한 관점 이야기를 동시에 하면서 한국 사회 주거 현실을 우리가 좀 정확히 보지 못하면 앞으로 뭐 대안도 찾을 수도 없고 고통은 지속되고 또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나는 됐다 이제 이렇게 그게 좋지 않은 사회잖아요. 그죠? 내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뭐 당신은 죽든지 살든지 뭐 상관없다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위험한 그 적이라고 봐야죠.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죠? 사람이 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자, 집이란 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두자 땡땡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집이란 그러면은 땡땡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집이란 사는 곳. 집이란 재산. 집이란 생존. 생명 생존이다. 네. 선생님은 왜 재산이라고 하셨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네. 집 사는 사람들만 돈을 버니까. 네. 제가 강의할 때도 어떤 분이 간혹 재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뭐 여쭤보니까 집이란 이러니까 왼수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왼수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한 2시간 반 동안 그분하고 이제 나무 건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과연 집은 왼수였어요. 그분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집이 세요. 더블이 사는. 이제 딸하고 둘이 사시는데 양부모가 전으로 사시는데 양부모가들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간에 이제 집이랑 하면 2자, 3자, 뭐 10자 다 가능할 텐데요. 보통은 주거권이라고 하면 머물 권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머물 권리, 4자로 말하면 네, 머물 권리가 주거권인데요. 이 머물 권리, 머물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것이 주거권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이죠. 남의 권리를 파괴하도록 합법화시킨 대한민국 법률과 국가와 또는 뭐 자본은 원래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가 그걸 적절히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이미 국가가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집이란 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생명이라는 말을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존이다, 생명이다. 거의 모범 답안이 나왔고요. 재산이다도 또 나왔네요. 네, 이 재산이라고 보는 이제 가치관, 선생님 말씀하신 거와 맥락이 다르고요. 완전 다르지만 네, 이 가치관이 지배하는 한 주거 문제는 참 안 풀리는데, 근데 이제 가치관이 안 변하면 안 풀린다 이러면서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네, 가치관이 변할 때까지 뭐 기다리자 이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이렇게 발전했다 이러는 건데 주거권을 사회권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유엔은 국제인권규약에서 네, 이렇게 인권을 5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경제적 권리의 의식주, 주거를 넣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인권이다 하는 사고방식의 어떤 변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의식주가 인권이다가 아니라 의식주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하는 문화가 너무 지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사한 집을 갖고 있네요. 근사한 집을 가지고 있죠. 네, 새들도 누리는데 인간이 이제 못 누린다 이러는데요.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부부나 형제. 네, 부부나 형제. 네. 근데 어린 학생이 왔는데 무슨 사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친구 사이요 이러더라고요. 네, 바라보는 게 이제 좀 많이 다른데 새들이 특히 까치가 집을 지을 때는 언제 지을까요? 오실 때 짓는데요. 오실 때 짓는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지어야 안 뿌개진다는 거죠. 네. 평상시 지어놨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뿌개지니까. 그러니까 새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센 새가 힘 약한 새에게 이 임대 기간이 지났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새들은. 그죠? 임대료를 많이 올려주세요 이러지도 않고 혼자서 700채씩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옛날에 2300채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통계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김영재 장관 들어오면서 통계가 발표됐어요. 근데 700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진 걸로. 근데 가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지면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죠. 거기서 지속 거주할 수 있게. 그리고 임대료가 적정하게 될 수 있게 이런 거고요. 이건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자가 소유주들은 10년이나 12년이나 11년 평균 이렇게 사는데 세입자 가구는 어떻습니까? 3년, 4를 못 넘어가죠. 근데 독일 세입자는 평균 12.8년을 거주하는데 2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저렇게 많더라. 왜 그러냐? 계속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니까. 이걸 보면 이게 구조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빈 주거 폭력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우리도 보장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그런 걸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계속 거주가 그렇게 의미가 큽니다. 세입자의 자녀들은 친구들하고도 헤어져야 되죠. 네. 임산부일지라도 기한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뭐 당연히 나가라 그래요. 기한 됐으면. 그러면은 내일 애가 태어나도 오늘 기한이면 10일 전쯤에 나가야 된다든지 애가 곧 태어나니까 석 달만 봐주세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아까 까치들은 뭐 애 태어나서 애 또 육아하고 또 그리고 나는 연습하고 다 날아서 주거 일주기를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제 주거 생태계를 누리는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독일에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취재 갔어요. 여기에 으쌰으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요. 우리하고 문제 종류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화가인 폴 씨에게 한국 세입자들을 2년마다 이사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그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예, 니네 그런 거 하는 나라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세계주거연맹 회장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가 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걸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크레이지 막 끔찍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유엔 인권보고관이 엊그제 한국에 3명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동안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들으면서 한국의 임대료 이 어떤 관리 체계가 규제 체계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들은 있는 줄 알았대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가면서 물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야기를 잘 하고 가더라고요.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 보호법이다라는 말을 하고 갔어요. 네. 개정해요.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2,500만 원 빌라 전세 뭐 막 이런 광고 나와가지고 방이 3개인데 뭐 2,500만 전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런 거는 경매 넘어간 주택입니다. 되게. 그래서 저런 거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보실지 혹시 보시면 쳐다도 보지 말으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저 사기니까요. 다 떼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피해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 피해를 당해서 2,500만 원을 떼이고 결국은 분신 자살하는 사태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냐? 그것도 아닌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문제는 막 팽개쳐 놓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200만 호 정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한국에서는 이 뭐라고 할까 보증금이 세입자한테 무지무지 중요한데 보증금 떼이는 방법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제가 어떤 매체에 30가지에 대해서 유튜브에 강의해 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30가지 해도 많이 남았어요. 네, 너무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이거는 뭐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이 건물주가 토지료를 안 낼 때 건물 철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는 퇴거 명령을 신청해서 세입자가 1억 3천만 원씩 5가구 떼인 사례의 뉴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한 게 없어요.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하냐 하는 생각을 주거운동 하게 되면 막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국가 부재. 국가가 이게 있으나 마나예요.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없으면 서로 힘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놈들이 지지.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죠? 너무 그런가요? 네,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라. 이제 이 계속 거주하고 계속 영업할 권리를 만약에 보장하면요, 상가 세입자들도 그 고통을 안 당하고, 그리고 주거 세입자도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추가 확보, 현재 100만 호 있으니까요. 200만 호를 추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좀 더 가봅니다. 주거급여, 주거수당이, 주거수당은 뭐 어떤 지역에서 뭐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뭐 그렇고요. 얘기가 별로 진행 안 되고 주거급여 이거는 있는데 이건 자녀적 복지의 전형입니다. 복지국가 뭐 담론으로 말하면 아주 힘든 분들만 일부 80만 세대, 정확히 말하면 70만 세대 좀 나옵니다. 주거권, 주거복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을 막 떼이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 당산동에서도 140세대가 지금 보증금 떼이는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보증금이 합산하니까 100억 정도, 100억 좀 넘어요. 근데 대부분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그만 신문에서 나오는데 그 신문이 훌륭한 신문이죠. 큰 신문, 큰 방송에서 안 낸다는 거죠. 아니, 모르죠. 대통령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법률 정비해야 되고, 법률 정비해야죠. 이 강제철거가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남아공 헌법에 보면요, 강제철거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존권 보장이 남아공 헌법에 나와 있어요. 남아공 헌법이 상당히 훌륭하긴 합니다. 그 오랜 투쟁 끝에 나온 헌법이기 때문에 미국 그 대법관도 훌륭하다라고 칭찬한 법이기는 한데요. 자, 여기 넘어가 보면요,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보면 지금 이제 한 80만 세대 정도 되는데, 이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이 자가 소유주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0만 세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실제 자격되는 분은 93만 세대로 봤는데 13만 세대가 지금 뭐 시설 거주한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빠져서 이렇게 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나라들이 이 주거급여 또는 주거수당을 지급하는 어떤 그 인구 수가 우리보다 5배 많은 나라도 있고요. 네, 인구 비례를 볼 때. 그리고 액수도 더 대체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임대주택도 너무 적고 주거급여도 너무 적고 법률은 엉망이고 미치겠다 이거죠. 그죠? 세입자 입장에서 주겠다. 헌법 개정 말씀을 하면서 잠깐 드리면요, 독일 헌법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인권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존엄성을 신뢰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구의 의무다. 자, 우리의 그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 정체, 이 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첫째 그 관심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독일 헌법처럼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권도 철저히 보호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잠깐 보면요, 한국은 100만 원인데 프랑스는 46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 정도 돼요. 아니, 프랑스 인구는 얼마일까요? 6,600만 명, 우리보다 한 30%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100만 호에 30% 많으면 130만 호여야 될 텐데 460만 호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죠? 그러면은 프랑스 세입자들이 더 행복할까? 한국의 세입자들이 더 행복할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프랑스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350만 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프랑스 1대 3.5. 그러니까 250만 호가 더 있어야 되는데 왜 프랑스를 예를 드냐? 프랑스가 세입자 구조, 자가 소유 또 세입자 비율이 비슷해요. 세입자 비율이 우리보다 좀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잖아요. 네,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주거재생법 같은 경우는 그 나라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로 확보하도록 규정이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거재생법에서는 프랑스는 이제 주거 재생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수도권이든지 어디든지 인구 일정한 이상 되는 거 그렇게 지정을 하면 그곳에 사는 그 자가 소유주는 국가한테만 팔아야 합니다. 그걸 사적 거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국가가 그냥 우리처럼 수용하면서 막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싸게 싼값에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비스무리한 가격에 우리는 막 그냥 가져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많잖아요. 남대문 불태운 사람도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 불태우게 됐어요. 그걸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남대문 불태우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분노에 차가지고 이 수용법에 이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들이 팔면 그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가려면 사실 헌법에 토지 공개념 내지는 더 강화된 규정이 있어야 뭐 이혼 시비가 안 나오면서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영구임대, 뭐 50년 임대, 국민임대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한 2년여 전 뭐의 통계이기 때문에 88만 호인데 지금 100만 호가 약간 안 될 겁니다. 한 95에서 100만 호 정도인데 정부는 이제 이 통계를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장기 공공임대가 영구임대 50년 살 수 있어요. 이거 50년 임대는 요새는 20년으로 또 모집을 하고 이거 국민임대 30년, 매입임대 이건 20년, 또 요것도 20년 행복주택. 네, 이거는 뭐 기한이 다 다릅니다. 대충 나요. 근데 요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국민임대가 제일 많죠. 근데 서울에는 국민임대가 거의 없어요. 경기도나 지방 가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영구임대가 이 소득이 낮은 분들이 들어가기 좋은 곳인데 이렇게 전체 물량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거의 100만 원인데 일단은 이제 여기 넘어가 보면 뭐 이거는 뭐 이 평수가 이제 좀 소득에 따라 뭐 평수가 더 작아지고 커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세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공공임대 재고는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걸로 벌써 아까 저는 2015년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한 해 더 빠른데도 106만 호, 109, 뭐 7만 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상당하죠. 근데 우리는 전세임대는 이 전세임대라고 불리는 이거는 공공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전세임대는 전세를 얻는 데에 자금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2년마다 이사 당하는 건 똑같고, 그리고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임대주택의 총량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 전세 이미 있는 물량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분양 전환하는 것도 9만 호인데 이것은 5년이나 10년 사이에 분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통계를 많이 부풀리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많아 보이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갖고 막 엄청 많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200만 원 넘죠? 네, 200만 원 넘는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장기 임대는 이제 요만큼이라 그러고 5년 임대, 사원 임대, 사원 회사에 그 사원 임대 뭐 또 40만 원, 매입 임대 또 이거는 임대차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4년 내지 8년 산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4년도 못 사는 것 같아요, 평균. 요것도 그냥 임대주택에다 막 집어넣어갖고 재고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220만 원 있으면 좋죠. 장기 임대가 220만 원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120만 원 늘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한 해에 박근혜 정부에서 맨날 뭐 12만 원 공급했다 막 이러는데 여기도 이렇게 5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하는 거 허수가 있고요. 전세임대 4만 호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 공공임대는 뭐 얼마 안 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그리고 뭐 잘해야 매입임대 해갖고 몇만 원 안 되지. 어떤 건 중국 통계도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요런 것도 그런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은 영구임대가 오히려 1,000호 줄고 국민임대가 또 10,000호 줄고 또 이러기도 했어요. 행복주택이 또 늘어난 걸로. 그러니까 뭐 조삼모사죠. 네. 이거 뭐 지역에다가 막 이렇게 한 해 공급한다는 건데 서울에 23,000호 해가지고 거의 그냥 약발이 거의 없죠. 이렇게 해가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네. 근데 이런 것 중에 총량이 증가되지 않는 전세임대 포함되어 있고 분양전환 포함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요. 네. 네. 이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요 정도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문턱이 높아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이. 예. 그런 거고 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장애인 세대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제도가 바뀐 건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기본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공공임대와 또 뭐 사회주택 이거는 뭐 겹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공공주택은 실한 5%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200만 원 추가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한 45% 되거든요. 근데 45% 중에 세입자 3가구 중에 한 가구는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좋겠다. 거기 들어가면 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고요. 이사 가야 될 염려도 없고 폭등하는 염려도 없고 해서 너무 좋다고들 하세요. 어떤 저소득층인 분들은 너무 또 비싸다고 또,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액수를 잘 맞춰야 되겠죠. 공공임대주택은 재산규정, 차량규정, 무주택규정, 소득규정, 퇴거규정 이렇게 5가지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도 보다시피 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기회가 좀 많고 70%는 확 줄고 뭐 100%나 이런 경우는 매우 줄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굉장히 좁은 문이라는 거죠. 원인은 100만 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서민들에게, 민중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는 공공주택을 늘리는 거다. 그래서 선거할 때 이거 늘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그걸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약하고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잘 없고 또 안 지킨다고 혼내는 사람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독일은 세입자협회가 회원이 100만 명입니다. 인구 8천만에 100만 명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70만 명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당사자가 단결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극복할 문제죠. 근데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뭐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정보로 생각하면 공공임대주택 들어갈 때는 3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이 평균 소득이어서 250 이하인 사람한테 기회가 많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350만 원 이하의 소득인 분들한테 그 다음에 좀 더 기회가 있고, 더 350 넘어가면 기회가 거의 없다. 이제 이런 행복주택은 요 500만 원까지 100%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뭐 영구임대 점수 기준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까다롭다는 거죠. 영구임대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여기 보면 세대원이 많아야 되니까 1인 가구는 거의 당첨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뭡니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한테 또 우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의 서민들이, 평균소득 이하인 분들이 애지간하면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본인들도 들어가야 이 주거 문제가 풀리면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또 자식을 또 끌어가고 그럴 텐데 뭐 조건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암담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여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기사인데요. 세모녀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모녀 그 사건 참사를 보면서, 정확하게 세모녀 참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빈곤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면 주거 문제입니다. 이게 빈곤 문제이면서 주거 문제예요. 왜냐하면 월세 3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 몇 개월 전에 올랐거든요. 그 사건 나기 전에. 근데 반지하 10평인데 방 2개인데 식구는 3명이고 근데 50만 원을 내고 있었으니 이분들 소득은 한 140만 원 정도 됐어요. 어머니가 150만 원 버세요. 근데 아버지가 한 10여 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빚에 쪼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금융 문제, 이 금융 부채, 한국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계속 분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40 가운데
이제 70만 원을 이렇게 내고 나면 7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이제 3명이 살아야 되는데 넘어져 가지고 팔을 다치게 되니까 이제 방법이 정말 없었던 거죠. 예.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다면 그러면 대개 월세 7, 8만 원 정도의 반지하 방에 살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이분들 500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대개 500만 원 정도나 1000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동대문구에 어떤 노인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논평 제목을 이렇게 해서 낸 적이 있는데 이 어르신은 여기에다가 10만 원을 넣으시고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라고 나를 챙겨주는 어떤 분한테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 경우가 아까 말한 그 전세임대입니다. 전세를 얻을 때 전세 자금을 95%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이 집을 누가 사드렸어요. 이분이 사시는 집을. 그래가지고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아마 보증금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좀 못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주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보증금이 줄었기 때문에. 자기 보증금이 5%가 필요한데 우리는 5%가 얼마나 되냐 그럴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 150만 원 만드는 건 너무 힘듭니다. 어려운 분한테는 너무 힘듭니다. 청약저축 들으라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2만 원 내는 건데, 근데 처음엔 저는 2만 원을 뭐 못 내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주거복지센터 상담하면서 보니까 이 1,000원을 아끼시려고 어디까지 막 할머니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1,000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직급점 없는 세상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직급점 없는 세상,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 또 학비 걱정 없는 세상, 그리고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니까 그 자활센터에 오신 어떤 분이 식료품 걱정 없는 세상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아유 갑자기 그냥 머리가 띵했어. 네, 유럽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이와 같은데 한국의 그 통계 내는 사람들이 매우 이상합니다. 한국의 통계 내는 사람들은 자가율과 세입자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평균 낸 거 가지고 자꾸 막 들이미는 거예요. 유럽의 평균이 11.5%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유럽의 주요한 나라들을 평균 내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16%.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이 18%나 15에서 23이나 이 사이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이 뭐 8.5%다. 옛날엔 11.5%라 그러더니 OECD 요새는 8.5%래요. 그 어디서 통계를 갖고 왔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의 근접했다. 막 서울시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아까 전세임대 이런 거 다 집어넣어놓구나. 전세임대 그 총량이 증가되지도 않는 주택인데, 그리고 뭐 불안에 떨고 한 3천만 원을 지원해줘도 그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세자금 3천만 원 지원해 줘놓고 공공임대를 한 채 보급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빼고 얘기해야 되죠. 그거는 다르게 말하는 거죠. 전세 융자금을 지원해 줬다. 지원주택이다.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쨌거나 네덜란드는 이렇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풍차와 튤립만 기억하거나 오렌지 군단, 축구만 기억하고 이 나라의 실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된다. 이 프랑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0만 원은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50만 원도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인구가 줄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그럼 빈집이 많아질 텐데 막 이러는데 실제 가구 수는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뭐 굉장히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혼율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네덜란드와 우리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사는 곳이 내 집이 된다. 공공주택이 비율이 많으면요, 그죠? 그럼 민간주택도 공공주택 따라가야죠. 임대료를 지 혼자 막 올리거나 막 내쫓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3명의 세입자 중에 1명은 공공주택에 들어갈 정도의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평균 소득이나 어떤 경우 사정이 있으니까 소득 60%까지도 TO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채 이런 것도 잘 고려 안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주거 공약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후보 때 장기 공공임대 13만 호를 공급한다 막 이랬는데 이거 보니까 나중에 장기 공공임대가 아니에요. 이 뻥을 쳤어요. 네, 인수위에서 확 바뀌어갖고 말을 확 바꾸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게 있어서 막 사람들한테 문재인 정부는 13만 호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대 이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박근혜 공급하는 방식하고 방식은 비슷한데 장기를 일부 늘리겠다 하는 정도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쭉쭉 있는데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거는 주거급여 중에 부양의 문제를 폐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급여가 확대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범위나 액수는 확대되는 건 아닌데 부양의 문제를 폐지함으로써 실제로 한 50만 세대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나중에 아무튼 뚜껑 열면 한 40만 세대가 불어나지 않을까 뭐 그러는데요. 올 10월 달부터 요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부양의 문제 때문에 수거권 탈락하시는 분들,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는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제가 프레시안이나 이런 데서 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에서 또 저를 욕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홈리스 대책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가장 힘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사람들도 좀 진정성을 믿고 감동을 하잖아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막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진정성이 이제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일단 뭐 정치를 할 때 어떤 경우든지 진정성이 생명인 것 같아요. 네.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계가 여러 가지로 있긴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제도만 바꾸면 되거든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제도만 바꾸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도만 바꾸면 되는 건데 기득권 세력 내지는 임대인 표를 의식하면서 임기 말로 이걸 갖다 밀어놔버리는 어이없었어요. 문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이걸 그동안 계약갱신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왜 대통령이 한 건데 밑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런 거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소득이 뭐 늘어나도요 이것들 올라버리면 사실은 더 마이너스입니다. 네. 노동자들이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막 파업해갖고 돈을 얼마 올려놨더니 집에 오니까 전세값이 더 올라가지고 뻥 쳤다고 이제. 네,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막 아까 그런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박근혜 정부에서 막 밀어붙여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참 그럴듯하죠. 기업형 임대주택은 대기업에게 토지와 뭐 세제와 또는 법률적인 제도를 막 바꿔줘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갑자기 중단하는 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건 중단하는 로드맵을 내고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가 서울 기준으로 한 100만 원, 90만 원씩 해요. 그러면 서민이 못 들어가죠.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황당했냐면 기업형 임대주택 이거를 누구한테까지 개방했냐면 집을 소유한 사람한테 싹 개방한 겁니다. 세금 퍼주고 땅 넘겨주고 막 그러는 건데 땅 싸게 넘겨주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땅을 넘겨주는 거는 앞으로 그는 좀 안 하겠다 이 얘기는 한 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단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중단 안 하면 그 공공 주거 자원을 저소득층과 힘든 사람한테 쓸 거를 여기다가 써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표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죠. 요 사람들의 표도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주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예, 문재인 정부 아까 설명드린 거, 요거가 나름 의미 있지만 이 5천억 증가에 그치는 거고요. 이제 근데 막 이 예산 이야기 하다가 보면 막 간땡이가 벌써 5천억밖에 안 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런 일 하게 되면 5천억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근데 이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주거 쪽에 한 5조 정도가 추가 투입이 돼야 매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사회복지세 걷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은 대만처럼 하는 것 같아요. 대만에 이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앞에서 들어누웠습니다. 2만 명이 데모하고 밤새 1,200명이 텐트를 쫙 치고 그렇게 했더니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약이 여든 나와가지고 아주 길이 열렸어요. 거기는 자가보급률이 85%이고 인구는 우리의 반이기 때문에 20만 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실 뭐 하루 와서 들어눕는 건데 뭐 이건 뭐 그냥 할 수 있죠. 뭐 집에서 누우나 여기 와서 누우나 아마 강 선생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이걸 바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세대란 막 얘기가 있는데 세입자 동맹을 우리 선조들은 20년대에 만들어 가지고 많이 깎기도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경성에서는 비행기에 삐라로 날리려고 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뭐 그 광경은 아니고 일본 일제 시대 때 토막촌의 광경인데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다른 데서 찾지 못해서 제가 일단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을 달라고 외쳐야 될 때 아닌가. 우리의 답은 집을 달라. 공공임대주택을 달라. 내 소득으로. 소득이 너무 또 없는 분들은 이 무상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내야 되지 않냐. 전체 5%든 10%든요. 그게 주거급여 지급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주거권은 여기 이제 끝이 인권이며 삶의 터전이며 집은 부동산일까요? 집이 부동산인가요? 집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주무시고 부동산에서 세수하고 부동산에서 출근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집을 더 이상 동산부동산 이렇게 구별하지 말자. 집은 집이고 안식처고 주거 생태계 속의 중요 구성 부분이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안이랑 함께 말씀드렸는데 공공임대주택 200만 원 증가가 유력한 대안인데 우리가 들어놓거나 뭐 그냥 국회를 5바퀴 에워싸거나 하면 사실 될 것 같다. 주체가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